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타당한 추리나 추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하고의 어떤 차이점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논증, 추리,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그 과제들이 있죠. 근데 그 과제들이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우리 이제 넛지라고 하죠. 예. 이 행동 경제학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주류 경제학과의 차이인데, 인간이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 전통 주류 경제학에서 보통 가정했던 그러한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였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경제인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삶을 살면서 보면 썩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를 분과학문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좀 더 이제 폭넓은 그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넛지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개입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추론의 본성이라든가 기법들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제 성향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넛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오늘 우리 학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종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란스 베이컨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족의 우상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연역과 귀납, 그러니까 논증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를 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안내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들이 참이라면, 이 결론을 참이라면 좀 괄호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만,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지하느냐 그래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 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선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되는데, 단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논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류도 이제 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게 연역 논증은 무엇이고 귀납 논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에서 사용이 되고요. 수학 이외의 다른 분야들 있죠? 자연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역사나 어떤 뭐 비평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은 굉장히 폭넓은 그 사용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기도 하죠. 연역과 귀납은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잠깐 살펴보셨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지지하냐, 부분적으로 지지하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데 이 지지 관계에 어떤 성격들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 논리적 관계인데 이 논리적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역 논증이냐 귀납 논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 그럼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그것은 전제와 결론이라고 하는 명제들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예,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고 매우 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학문적 호기심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만큼 여러분은 더 훌륭한 그러한 어떤 논리학 수업을 듣는 그런 학습자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게 연역하고 귀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 귀납의 어떤 뭐 그 무슨 백과사전, 뭐 두산동화 뭐 이런 데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는 정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정의하고 여기에서 연역하고 귀납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웠던 연역 귀납하고 지금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연역 귀납은 좀 더 확장돼서 그렇습니다. 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275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 각주가 있어요. 후주라고 하죠, 사실은. 이 후주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제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결론이 도출되는 논증을 우리가 연역 논증 이러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전제에서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전제에서 개별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그러한 연역 논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역이라고 해가지고 보편 전제로부터 어떤 특수 전제 결론으로만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도요. 예, 어떤 개별적인 전제로부터 보편적인 일반적인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만 알고 있다면 개별적인 전제에서 개별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그러한 귀납 논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275쪽의 후주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예도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5쪽의 첫째 줄부터 보죠. 논리학. 예, 논리학은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논증에 관한 학문이다. 뭐 또 다른 책에서는 논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예. 또 뭐 명제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명제들이라고 하는 건 전제와 결론이겠죠. 하지만 이 집합은 그냥 집합이 아니고 논리적 집합이라서 특수한 논리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집합이죠. 뭐 여하튼 예.
타당한 추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논증 유형이 연역과 귀납이 있다. 그래서 디덕션하고 인덕션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 디덕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티멀러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어원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D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우리가 다운으로 얘기도 하고 드케레라고 하는데 to read죠. read down. 무엇으로부터 이제 밑으로 이끌어 가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연역은 뭐에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온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어원 분석이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연역 논증에 뭐 같은 말인 듯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연역은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어 결론으로 삼는 이러죠. 그러니까 그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끌어내서 결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명확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전제에 들어있긴 해요.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결론에 끌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거 새로운 결론이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롭진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새로운 결론인 것처럼 그러한 심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새롭진 않습니다. 어차피 전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단지 명확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들어있는, 여러분 여기 이미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논리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함축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implication이라고 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걸 갖다 그래서 비확장성 그래요. 여러분께 제가 나눠드린 PPT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그러한 형태의 논증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역이라는 것은 결론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도출되는 그러한 논증을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반드시 따라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논리적 필연성. 확실하게 따라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예들이 있죠.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거 원래 정언 3단 논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연역 논증을 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연역 논증의 또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하튼 뭐 여기 예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넘어가 보면요.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결론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죠. 왜? 결론은 전제에 들어있는 얘기를 그냥 명확하게 한 것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역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만일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다? 이거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논리학은요, 주저리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한 줄 한 줄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과 도출되지 않는 논증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을 우리가 올바른 연역 논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역 논증에 쓰이는 수식어구가 있는데요. 타당한, 부당한, 그러니까 valid, invalid를 쓰고, 올바른, 글은, 그러니까 correct, incorrect를 써요. 이 수식어구가 달라요. 연역 논증에만 쓰는 그러한 4가지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연역 논증은 항상 타당, 부당, 옳은, 그른, 뭐 아니면 도예요. 예.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도 보면 정답이거나 오답이거나 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올바른, 여기 잘못된이라고 incorrect 했지만 글은 뭐 번역이야 여러분. 뭐 correct, incorrec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가 있는데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이 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 1번은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오늘 비가 왔다. 따라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타당한 연역 논증에 해당이 됩니다. 예,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타당한 연역 논증이고, 근데 2번을 보면은 요것은 우리가 부당한 연역 논증이고, 동시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부당한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모든 귀납 논증은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일단은 놔두셔봐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줄에 보면 이게 이제 1번을 우리가 모두스 포넌스 그래가지고 정권 긍정 논증, 이게 타당한 연역 논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은 뭐냐면은 후권 긍정의 오류 그래요. 이게 이제 형식적 오류입니다. 이게 이제 부당한 연역 논증에 해당하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잘못된 논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끝에 보면 타당성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타당성하고 건전성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귀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귀납에 대한 어떤 어떤 어원 분석으로 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제 안으로 끌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귀납은 조금 내려오면요, 전제가 결론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일부인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 내용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 그러한 논증, 일부에 해당할 뿐, 그러한 논증을 우리가 귀납 논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전제들을 넘어선 내용을 결론으로 끌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역 논증은 비확장성이죠. 전제에 있는 내용을 결론에 명확히 할 뿐이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확장에 유용한 논증은 귀납 논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과학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결론에 전제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결론에 주장하는 이 귀납 논증을 우리가 특히 뭐 확장 추리, 그 다음에 뭐 확장성, 그런 식으로 또는 논리적 비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래서 귀납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반드시 보장하진 않고 전제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연역 논증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귀납 논증 같은 경우는 개연적으로 참일 확률이 높은 거, 개연성, 확률성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까마귀가 나오는데 뭐 선천성 색소 결핍증이라고 하는 알비노 까마귀가 이미 발견이 됐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래서 뭐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예.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요,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남 논증이 갖고 있는, 예, 그러한 어떤 그 개연적 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은 연역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지지해주는, 즉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태의 논증인데,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납은요,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해 주죠. 이 지지 관계가 여기서는 논리적 개연성이에요. 연역과 귀납의 차이점, 논리적 필연성이냐 논리적 개연성이냐,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개연적으로 참이 되는 그러한 논증에 해당한다. 예, 그래서 필연성과 개연성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maybe라고 하는 것은 뭐 1%부터 99%까지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maybe, maybe not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prob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참여 확률이 높은 걸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쓰는 그 영어 단어가 전혀 아니죠. 여하튼 그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률적이고, 그리고 어떤 등급이 있고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거나 1이거나 부당하거나 0이거나 뭐 아니면 도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0하고 1 사이에 0.5를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0.5에서 1 사이는 참일 확률이 높죠. 예, probably true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타당하진 않지만 합당한, 예, 귀납 논증. 그러니까 참일 확률이 높은 귀납 논증이고, 0에서 0.5 사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당하진 않지만 참일 확률이 낮은, 예, 그러니까 나쁜 귀납 논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은 수식어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느냐, 얼마나 충분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 good, bad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은 연역 논증에 쓸 수 있을까요? 연역 논증에는 좋은 논증, 나쁜 논증이라고 쓰질 않습니다. 예. 연역 논증은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쓴다고 그랬죠. 올바른 논증이냐, 그른 논증이냐라고 쓰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 비교급이 있잖아요. 더 좋은, 더 나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등급, 확률, 그래서 이제 귀납 논증에 쓰이는 그러한 독특한 수식어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논증의 강도, 비교, 설득력, 이런 차이점들, 강약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얘가 3번하고 4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전제 2개예요. 그리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3번하고 4번을 보면 전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예. 3번하고 4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논증이냐, 더 나은 논증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4번인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증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이 더 좋은 논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3번은 더 나쁜 논증에 해당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귀납 논증에 보통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수식어구들을 보면은 전제가 결론을 뭐 보통 그럴 법하게, 매우 그럴듯하게, 거의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한다라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연역과 어떤 귀납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그 제공해 드린 그러한 그 연역 귀납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잘 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 텐데요. 제가 그 아마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여러분하고 해결하고, 그리고서 그 2부로 넘어가서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 문제 1번, 30쪽에 1번으로 가보죠. 여기 보면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뭐 7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물론 4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뭐 연역 귀납인지 뭐 점검해라, 뭐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건 뭐냐, 논증들 중에 나머지 내과 종류가 다른 논증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조금 이제 바뀌어 있지만은 말이 똑같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뭐냐면 연역이냐 귀납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혼란을 가지실 필요 없이 연역과 귀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1번의 1번을 보시면 이건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호회 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론 지시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뒤에서 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전제와 결론은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동호회 회원 8명인데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따져보면 7일이죠. 근데 지금 회원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참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즉 연역이냐 귀납이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 피저널 프린스플이라 그래가지고 비둘기집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n 플러스 1개의 어떤 물건을 그 n개의 상자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건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7일인데 회원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요일에는 2명 이상이 해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역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2번, 3번은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하고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잠깐 멈추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특히 여러분 7번을 빼고요, 6번까지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2부에서 서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